서울의 한적한 주택가, 여느 때와 다름없는 평온한 오후였다. 하지만 조용한 골목에 자리한 한 목조주택에서는 예상치 못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었다. 박광호는 보통 이른 아침에 출근해 늦은 밤에야 돌아왔다. 그의 일과는 너무나 규칙적이어서 이웃들조차 한낮에 그의 모습을 보는 일은 드물었다. 그가 판교 테크노밸리에 세운 기술회사는 빠르게 성장했고 그의 스케줄은 계약 협상과 보고회로 빽빽했다. 매 순간이 일과 연결되어 있었다. 하지만 오늘은 모든 것이 달랐다. 투자자들과의 중요한 회의가 예상보다 일찍 끝나면서 몇 시간의 여유가 생긴 것이다. 집으로 향하는 길에 그는 딸 소미가 놀고 있거나 책을 읽고 있는 모습을 불쑥 보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잠겼다. 그 생각은 묘한 설렘을 안겨주었다. 일이 항상 머릿속을 차지하고 있었기에 좀처럼 스스로에게 허락하지 않았던 감정이었다. 그가 차를 몰아 집마당으로 들어섰을 때 모든 것은 평범해 보였다. 낯선 흔적은 없었고 부드러운 바람소리와 나뭇잎 스치는 소리만 들려왔다. 하지만 그가 차의 시동을 끄는 순간 집안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온몸이 얼어붙었다. 그것은 소미의 울음소리였다. 이제 겨우 6살인 딸, 첫 아내 지연이 암으로 세상을 떠난 후 그가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였다. 그 울음소리는 아이들의 흔한 칭얼거림이 아니었다. 두려움보다 더 큰 고통이 담긴 먹먹하고 간헐적인 울음소리였다. 그 소리는 고요한 오후의 공기를 찢었고 그의 마음을 혼란에 빠뜨렸다. 불과 몇 초 후 강혜진의 날카롭고 거친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다. 그녀의 질책은 어린아이에게 쏟아지는 비수와 같았다. 그녀는 소미가 물컵을 엎질렀다며 소리쳤고 비싼 카펫을 언급하더니 망설임 없이 죽은 엄마의 과거까지 들먹이며 아이를 모욕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동정심이나 관용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고 오직 경멸과 악의만이 가득했다. 나무문 너머로 듣고 있음에도 광호는 그 도끼를 글자 하나하나에 스며든 악의를 느낄 수 있었다. 소미는 흐느끼며 애원했고 작은 목소리는 울음과 뒤섞였다. 아이는 단지 물컵을 잡으려다 목발이 미끄러졌을 뿐이라며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필사적으로 설명했다. 연이은 사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것은 날카로운 고함뿐이었다. 그 순간 광호는 지은에 대한 모든 기억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그는 아내가 병마와 싸우던 날들,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잃지 않았던 온화한 미소를 떠올렸다. 그리고 그녀의 마지막 유언을 기억해냈다. 우리 소미, 세상의 모든 사랑을 다 주어서 키워줘. 버려졌다는 느낌이 들지 않게. 그 공허함 때문에 그는 2년 후 혜진과 결혼하면 소미에게 사랑과 보살핌을 줄 엄마가 한 명 더 생길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지금 문 뒤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그 믿음이 틀렸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가 안으로 들어서자 시선은 즉시 소미에게 멈췄다. 아이는 엎질러진 무릉덩이여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예쁜 나비 스티커가 붙어있던 익숙한 핑크색 목발은 멀리 나뒹굴고 있었다. 작은 의지의 상징이었던 목발은 이제 아이의 영혼처럼 조용히 누워 있었다. 얼굴은 눈물범벅이었고 미처 닦지 못한 눈물방울에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한 것은 소미의 눈에 서린 체념이었다. 아이가 그런 잔인한 대우를 받은 것은 처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꾸짖음에 익숙하고 무시당하는 고통에 익숙하며 잘못이 없음에도 스스로를 탓하는 데 익숙해진 아이의 눈빛이었다. 혜진은 여전히 그곳에 서 있었다. 광호가 갑자기 나타나자 그녀의 목소리는 갑자기 꿀처럼 달콤하게 변했다. 하지만 그 너무나 빠른 변화는 그녀의 눈 속 냉기를 감추지 못했다. 그녀는 단지 소미에게 물건을 소중히 다루는 법을 가르치려 했을 뿐이라며 아이가 너무 서툴렀고 별일 아니었다고 변명했다. 하지만 눈앞의 광경은 광호가 이 여자에게 도왔던 모든 신뢰를 산산조각 내기에 충분했다. 그는 더 이상 그녀의 변명을 들을 수 없었다. 소미의 울음소리 하나하나가 지울 수 없는 판결처럼 머릿속에 울려 퍼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는 자신이 적나라한 진실 앞에 서 있음을 알았다. 사랑을 가져다 줄 것이라 믿었던 계모는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이 집을 딸이 고통받는 장소로 만들어버렸다. 순식간에 완전한 가정을 향한 모든 기대와 환상이 무너졌다. 광호는 외면할 수 없었다. 소미가 계속해서 두려움 속에 살게 둘 수는 없었다. 그 순간 충동이 아닌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딸을 지키겠다고 약속한 아버지의 책임감으로 확고한 결심이 섰다. 그는 혜진에게 이 집에서 나갈 시간은 1시간뿐이라고 단호하게 선언했다. 협상도 해명의 기회도 거짓을 위한 자리도 더는 없었다. 그 말은 조용한 방 안에 울려 퍼지며 그녀가 그동안 쌓아 올렸던 모든 달콤한 위선을 끝장냈다. 마치 벽조차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음을 감지한 듯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진실이 모든 것을 드러내는 장이었다. 소미는 여전히 그곳에 앉아 붉게 충혈된 눈으로 한 줄기 희망을 담아 아빠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아빠의 보호는 길고 긴 두려움의 나날 끝에 아이에게 작은 안도감을 가져다 주었다. 그리고 광호는 모든 것이 이제 시작일 뿐임을 깨달았다. 혜진을 내쫓는 결정은 단지 딸을 해방시키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여는 것이었다. 그가 완벽해 보였던 껍데기 뒤에 숨겨진 진실을 향해 더듬어 찾아가야만 하는 길이었다. 조용한 방 안에서 소미는 아빠의 품에 기댔고 얼굴에는 아직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다. 광호는 조심스럽게 아이를 침대에 눕힌 후 의자를 끌어와 옆에 앉아 작은 손목에 희미하게 남은 붉은 자국을 유심히 살폈다. 그 흔적들은 아이의 서투름 때문이 아니라 잔인함의 증거였다. 그는 이것이 처음 일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소미의 침묵과 인내는 이런 일이 여러 번 반복되었음을 확신하게 했다. 그동안 너무 믿고 너무 바빠서 이상한 징후들을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마음속에서 차올랐다. 소미는 혜진을 화나게 하는 것이 두려웠다고, 아주 작은 실수를 할 때마다 끊임없이 야단을 맞았다고 조심스럽게 털어놓았다. 아이는 아빠가 실망할까봐 감히 말하지 못했다. 한마디 한마디를 들을 때마다 그는 심장이 조여드는 것 같았다. 그는 집에 돌아왔을 때 구석에 조용히 앉아있던 소미의 슬픈 눈빛과 그것이 단지 아이들의 변덕이나 이유 없는 투정일 뿐이라고 재빨리 설명하던 혜진의 모습을 떠올렸다. 그는 무시했고 딸이 새로운 엄마에게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이제 모든 조각이 어둠으로 가득 찬 그림으로 맞춰졌다. 그는 창업 초기부터 함께 해온 사설 보안팀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으며 전면적인 조사를 요청했다. 그는 혜진의 어린 시절부터 학력, 최근의 인간관계까지 모든 세부 사항을 알고 싶었다. 그는 지은이 세상을 떠났던 운명의 그날 밤까지 다시 확인하고 싶었다. 순간 의심이 차가운 바람처럼 스며들어 불변할 것 같았던 기억들마저 흔들리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딸에게 사랑을 가져다 줄 것이라 처음 생각했던 그 사람이 이제는 바로 이 집에서 공포를 심어준 장본인이었다. 소미는 아빠의 손을 잡고 혜진이 자기가 신경 쓰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때 엿들었던 이야기들을 떨리는 작은 목소리로 들려주었다. 길게 이어지던 통화, 낯선 이름 오수진을 반복해서 속삭이던 말들, 지은을 향한 악의적인 말들, 소미의 엄마는 약했고 그녀의 죽음이 실패의 증거라는 증오에 찬 말들이었다. 소미는 여러 날 밤 침대에 누워 아래층 서재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서랍이 열리는 소리, 종이를 뒤적이는 소리. 그녀는 혜진이 아빠의 서류함에 있는 서류들을 자주 뒤지는 것을 알아차렸다. 심지어 지은이 유품처럼 아끼던 은색 보석함까지 열어본 적도 있었다. 광호는 그 세부 사항들을 들으며 마음이 복잡해졌다. 그는 그 은색 상자 안에는 장신구뿐만 아니라 지은이 남긴 편지와 개인 서류들이 들어있다는 것을 기억했다. 그는 모든 물건이 기억의 한 조각을 떠올리게 했기에 차마 모두 열어볼 용기가 없었다. 하지만 혜진이 그것을 건드렸다는 것은 그녀가 무언가 중요한 것을 찾고 있었다는 의미였다. 그 생각은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그의 결심을 더욱 굳혔다. 소미는 망설이다가 혜진이 서명이 있는 종이들을 여러 번 언급하며 그것들이 발견되면 모든 것을 바꿀 것이라고 고백했다.
아이는 그 의미를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들키면 안 돼, 나 영원히 숨겨야 해 같은 말들은 똑똑히 기억했다. 광호는 굳어졌다. 그 속삭임들은 사소한 일이 될 수 없었다. 그것들은 평범한 가정의 범위를 넘어서는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 사건이 단순히 소미에 대한 학대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불안감이 피어올랐다. 어쩌면 모든 것이 지은과 그녀가 남긴 유산, 그리고 심지어 그의 회사의 안전과도 관련이 있을지 모른다. 그 연관성은 점점 더 명확해져 그가 가볍게 여길 수 없게 만들었다. 그는 깨끗한 외모 뒤에 혜진이 다른 계획, 그가 미처 알아차리지 못한 장기적인 계략을 숨기고 있음을 깨달았다. 시계가 자정을 가리킬 무렵 그의 전화가 울렸다. 발신자 정보 없는 메시지가 도착했고 내용은 짧지만 소름 끼쳤다. 네가 그 애를 영원히 지켜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마. 묻혀야 할 것들이 있어. 더 파고들지 마. 그렇지 않으면 너와 그 애 모두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그 글자들은 그를 오싹하게 만들었다. 그 메시지는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상대방이 그가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증거였다. 말투에는 모든 것이 계산 안에 있다는 듯한 자신감과 교활함이 담겨 있었다. 광호는 소미를 바라보았다. 아이는 파란만장한 하루 끝에 지쳐 불안한 잠에 빠져 있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모든 진실은 밝혀져야 하고 모든 위험은 제거되어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치러야 할 대가는 딸의 목숨 그 자체일 수도 있었다. 그는 손에 쥔 전화를 꽉 쥐며 앞으로의 길이 아무리 험난하더라도 다시는 누구도 소미를 다치게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긴 숨을 내쉬고 어둠 속에 조용히 앉아 방금 내린 결정의 무게를 느꼈다. 더 이상 물러설 길은 없었다. 오직 하나의 선택만이 남았다. 모든 흔적을 따라가고 모든 거짓의 껍질을 벗겨내어 진짜 얼굴이 드러날 때까지. 그리고 그는 이 순간부터 모든 비밀을 빛 아래로 끌어내겠다고 마음속으로 맹세했다. 다음 날 아침, 아직 동이 트기 전 광호는 서울경찰청에 도착했다. 그의 손에는 심리상담사, 교사, 소아과 의사에게 미리 부탁해 수집한 두툼한 서류철이 들려 있었다. 각 페이지에는 소미의 행동에 나타난 비정상적인 변화, 움츠러듦, 지속적인 공포, 과도한 경계 상태가 기록되어 있었다. 아이가 정신적으로 안전하지 않은 환경에서 살고 있다는 징후들이었다. 모든 것이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었고 전문가들의 소견 하나하나가 아버지의 심장을 도려내는 칼날 같았다. 서류를 접수한 김 형사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정신적 학대는 구체적인 흔적을 남기기 어려워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욕설과 모욕은 공기 중으로 사라지고 아이의 영혼에 상처만 남기기 때문이었다. 광호는 마음속에 쌓인 분노를 억누르며 조용히 있었다. 그는 진실이 바로 눈앞에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혜진처럼 교활하고 위장에 능한 여자를 기소하려면 더 강력한 증거가 필요했다. 의료 및 심리 기록 외에도 광호는 어젯밤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소미의 울음소리, 질책, 작은 손목의 붉은 자국까지. 그는 딸이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 일이 계속되게 둘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경청하고 기록하고 고개를 끄덕인 후 질문을 던졌다. 왜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지은 씨의 죽음과도 관련이 있다고 의심하시는 겁니까? 그 질문에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는 그 고통을 다시 꺼내고 싶지 않았지만 마음속에는 이미 너무 많은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있었다. 그는 익명으로 온 문자 메시지, 진실을 묻어야 한다는 것과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소미가 엿들은 비밀 통화와 계략으로 가득 찬 속삭임에 대해서도 말했다. 오수진이라는 이름이 반복적으로 언급되었다. 그는 혜진이 몰래 뒤지던 은색 보석함과 재산 관련 서명이 있는 서류들에 대해서도 그녀의 비정상적인 관심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희미하지만 위험한 그림을 만들어냈다. 경찰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혜진의 신원에 대해 신속하게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그날 아침 즉시 초기 조사가 시작되었다. 불과 몇 시간 후 돌아온 정보는 광호를 망연자실하게 만들었다.
그가 믿었던 깔끔한 이력의 강혜진이라는 여자는 사실 도용한 이름이었다. 기록에 따르면 그 이름을 가진 여성은 휴스턴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5년 전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혜진은 그 신분을 이용해 가짜 인생을 꾸며 커뮤니티에 나타났고 관계를 쌓은 뒤 그의 삶에 파고들었던 것이다. 경찰은 한숨을 쉬고 수집된 기록을 계속 읽어나갔다. 그녀의 본명은 오수진일 가능성이 높았다. 과거 미국 중서부의 여러 병원에서 간호실습생으로 일한 경력이 있었다. 직업 기록에는 수진이 근무하던 중 발생한 여러 건의 비정상적인 사망 사건이 기록되어 있었다. 기소할 증거는 충분하지 않았지만 의료위원회는 그녀의 간호사 자격증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그 후 그녀는 공공기록에서 사라졌고 아무도 그녀가 어디에 사는지 알지 못했다. 그러다 강혜진이라는 이름이 캘리포니아에 나타나 그의 가족에게 접근한 것이다. 여기까지 듣자 광호는 온몸이 마비되는 것 같았다. 지연이 암과 싸우던 시절의 기억들이 다시 밀려왔다. 그는 마지막 날들 동안 혜진이 곁에서 극진히 보살키는 척했던 것을 기억했다. 그가 선이라고 생각했던 차 한 잔, 한약 봉지, 영양에 대한 조언들이 이제는 끔찍한 의심의 증거가 되었다. 그의 앞에 앉은 김 형사는 무거운 눈빛으로 지연의 죽음이 완전히 자연사가 아닐 가능성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는지 물었다. 광호는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마침내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경찰서를 나서자 한낮에 바람이 세차게 불었지만 그는 충격 외에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다. 그는 차에 앉아 눈을 감고 마지막 날들의 지은의 수척한 얼굴을 떠올렸다. 딸에게 힘겹게 지어 보이던 희미한 미소를. 그는 혜진이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지은이 편안하게 떠났다고 위로하던 모습을 기억했다. 그는 탈진 상태에서 유언장, 재산, 모든 법적 절차와 관련된 서류에 서명했던 순간을 기억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미리 짜인 각본처럼 되살아났다. 두려움은 더 이상 소미가 학대당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았다. 그것은 첫 아내의 죽음마저 음모의 흔적을 담고 있다는 강박관념으로 확장되었다. 혜진의 이미지가 그의 마음속에 떠올랐다. 더 이상 다정하게 굴던 여자가 아니라 목적을 위해 타인의 죽음을 이용할 수 있는 냉혈한이었다. 광호는 이제 자신이 단지 딸을 보호하려는 호라비가 아니라 중대한 범죄와 관련될 수 있는 사건의 증인이 되었음을 알았다. 그는 핸들을 꽉 쥐었고 마음은 분노와 결의 사이에서 소용돌이 쳤다. 만약 진실이 방금 들은 것과 같다면 지난 몇 년간 그와 딸은 살인 가능성이 있는 자, 교묘한 사기꾼과 함께 살았던 것이다. 그 생각에 그는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이 너무 많았지만 첫걸음은 확인되었다. 그 여자는 강혜진이 아니었다. 그녀는 바로 오수진, 의문의 죽음들로 얼룩진 어두운 과거를 가진 이름이었다. 광호는 차에 시동을 걸었고 그의 눈에는 결의가 빛났다. 그는 앞으로의 길이 위험으로 가득할 것을 알았지만 다른 방법은 없었다. 소미를 지키기 위해, 지은에게 정의를 돌려주기 위해, 수년간 숨어있던 자를 폭로하기 위해 그는 끝까지 가야만 했다. 그리고 그는 이번에는 어떤 거짓도 자신의 눈을 가리게 두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그날 오후 광호는 서울 중심가의 한 대형 은행을 찾았다. 그와 지은이 그녀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함께 열었던 개인 금고가 있는 곳이었다. 작은 금속 열쇠는 수년 동안 그의 지갑 속에 있었지만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었다. 그것을 볼 때마다 그는 망설였다. 마음속으로 죽은 아내의 마지막 유품을 만질 용기가 아직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 혜진에 대한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면서 그는 남은 비밀은 오직 지은이 맡겨둔 곳에서만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은행 관리자는 절차를 확인하고 그를 안전한 지하 금고로 안내했다. 차가운 방 안에 열쇠 돌아가는 소리가 울리고 금고가 열렸다. 안에는 정성스러운 글씨로 또렷하게 적힌 노란색 봉투가 있었다. 만약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그것을 보는 순간 그의 손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오래된 고통이 되살아나 떨렸다. 그는 긴 의자에 앉아 봉투를 열었고 긴 편지와 여러 서류들이 들어있는 것을 보았다. 지은의 글씨가 눈앞에 선명하고 단호하게 나타났다.
그녀는 혜진을 믿지 않는다고 처음부터 이상한 김새를 눈치챘다고 썼다. 그 여자는 유언장, 딸을 위한 신탁기금, 심지어 회사 자산 관련 서류에까지 지나치게 관심을 보였다. 지은은 의사가 예견했던 병의 진행과 달리 통증이 점점 더 심해졌다고 언급했다. 그녀는 외부의 개입이 있었을 것이라 의심했고 그럴 기회가 있었던 유일한 사람은 바로 혜진이었다. 편지에서 지은은 집에 다른 증거들을 숨겨둔 장소를 명시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광호에게 조심하라고 경고한 것이었다. 그녀는 혜진의 최종 목표가 단순히 돈이 아니라 그의 가족 전체의 삶을 통제하는 것이라고 믿었다. 편지는 소미와 그에게 보내는 사랑의 메시지로 끝났다. 만약 언젠가 진실이 밝혀지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딸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편지 아래에는 여러 서류들이 있었다. 계좌 내역서에는 지은이 죽기 전부터 오수진이라는 이름의 사람에게 여러 차례 의심스러운 송금이 이루어진 내역이 담겨 있었다. 혜진이 일했던 몇몇 병원의 진료 기록에서 출력한 메모도 있었는데 그녀가 근무하던 중에 발생한 여러 비정상적인 사망 사건이 기록되어 있었다. 각 서류는 광호의 마음에 깊이 파고드는 칼날 같았다. 그는 아내가 마지막 날들을 의심과 불안 속에서 살아야 했고 남은 힘을 다해 그에게 단서를 남겼다는 것을 깨달았다. 서류들을 다시 정리하고 있을 때 주머니 속 전화가 울렸다. 낯선 번호로부터 새로운 메시지가 나타났다. 내용은 짧지만 냉정했다. 제대로 찾아갔군. 지은이 내게 의심하는 법을 가르쳐줬나 보지. 하지만 모든 걸 마주할 용기가 있을까? 500억 원. 그러면 모든 증거는 사라질 거야. 아니면 넌 그 아이를 포함해 모든 걸 잃게 될 거다. 메시지에는 계좌번호와 불과 몇 시간의 기한이 첨부되어 있었다. 광호는 조용히 앉아 종이를 꽉 쥐었다. 진실은 더 이상 흩어진 조각이 아니라 완전한 음모로 드러났다. 혜진은 재산을 빼앗으려 했을 뿐만 아니라 오래전부터 준비하여 조작된 서류들로 그를 통제할 계획까지 세웠던 것이다. 500억 원이라는 가격은 단순한 탐욕이 아니라 소미의 생명과 미래를 위험에 빠뜨리는 직접적인 협박이었다. 그는 깊은 밤 딸의 걱정스러운 눈빛을, 계모가 통화하는 소리를 들으며 두려워하던 딸의 고백을 떠올렸다. 소미가 말했던 것들이 이제는 그가 손에 쥔 모든 서류와 연결되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편지 속 지은의 목소리가 울렸다. 그 아이를 혼자 두지 마. 희생양이 되게 하지 마. 전화가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메시지가 아니라 낯선 번호로부터 온 전화였다. 광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다. 혜진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더 이상 어떤 위장도 없이 낮고 계산적인 목소리였다. 그녀는 그가 서류를 경찰에 가져가도 소용없을 것이라고 이미 준비를 다 해뒀다고 말했다. 그의 파트너, 변호사와의 사적인 대화, 심지어 회사 내부의 교류까지 모두 그녀가 손에 쥐고 있었다. 그 데이터들은 왜곡되면 금융조사에서 그를 유죄로 몰아넣을 증거가 될 수 있었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전혀 떨리지 않았고 오히려 망치질처럼 한 단어 한 단어를 강조했다. 그녀는 해외 계좌, 민감한 만남, 그가 위험 투자 프로젝트에 썼던 돈들을 언급했다. 모든 것이 자금 세탁이나 탈세의 증거로 둔갑할 수 있었다. 그녀는 그가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모든 데이터가 즉시 관계 당국에 전송될 것이라고 도전했다. 광호는 조용히 들으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는 자신의 사업에 불법적인 것은 없다는 것을 잘 알았지만 정보가 왜곡되어 적시에 공개되기만 하면 회사의 신용은 무너지고 투자자들은 자금을 회수할 것이었다. 그가 수년간 쌓아온 모든 경력이 사라질 것이었다. 더 위험한 것은 소미가 그 무자비한 여자의 손에 떨어질 것이라는 점이었다. 전화는 마지막 협박으로 끝났다. 몇 시간밖에 없어. 돈이냐 아니면 모든 것을 잃느냐. 영웅 행세는 하지 마. 그 차가운 소리가 머릿속에 울렸다. 하지만 봉투 속 종이들을 내려다 보았을 때 광호는 자신이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 지은은 그에게 한 줄 한 줄에 담긴 메시지를 남겼고 소미는 그가 지켜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이 싸움이 더 이상 그와 혜진 사이의 싸움이 아니라 진실과 가족 전체의 생존을 되찾기 위한 투쟁이 되었음을 알았다.
그는 무거운 마음으로 은행을 나섰다. 옆좌석에는 모든 증거가 담긴 봉투가 가장 중요한 증거물이 되어 놓여 있었다. 각 페이지는 지은의 용기, 언젠가 진실이 밝혀져야 할 때를 내다본 그녀의 해안에 대한 증거였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만 남았다. 계속 나아가야 한다. 모든 진실을 찾아내야 한다. 그리고 그의 가족에게 고통을 심어준 자를 막아야 한다. 광호는 은행에서 가져온 서류 봉투를 들고 무거운 마음이지만 단호한 눈빛으로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지금 혼자서는 혜진처럼 오랫동안 치밀하게 준비해온 자와 맞설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날 밤 그는 과거 보안업계에서 일했던 지금은 국가수사본부에 신뢰하는 동료가 된 옛 친구에게 연락했다. 대화는 길게 이어졌고 그는 지은의 편지부터 송금 내역서, 비정상적인 의료 기록까지 찾아낸 모든 것을 설명했다. 수화기 너머로 동료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지만 이것이 공식적인 수사를 시작하기에 충분히 큰 단서라고 확신시켜 주었다. 다음 날 아침 광호는 서류 뭉치를 들고 국수본 사무실에 출석했다. 작은 방 안, 그는 박 수사관과 이전에 만났던 김 형사 맞은편 나무 책상 앞에 앉았다. 종이 한 장 한 장이 책상 위에 놓였고 그의 진술 하나하나가 기록되었다. 소미가 들었던 낯선 통화에 대한 부분에 이르자 모두가 집중했다. 아이의 목소리는 때로 귀중한 증거가 되기 때문이었다. 환기구를 통해 들려온 속삭임, 리처드라는 이름, 어떤 진실을 숨겨야 한다는 말들, 모든 것이 더 큰 그림의 시작점이 되었다. 소미는 심리적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여성사회복지사가 동석한 별도의 방으로 안내되었다. 아이는 작은 태블릿 PC를 들고 있었는데 그 안에는 이전에 찍어둔 사진들이 저장되어 있었다. 아이는 한 장 한 장 사진을 넘겨 수사관들에게 보여주었다. 그것은 혜진이 서재에 서서 광호의 금고에서 꺼낸 서류 뭉치를 들고 있는 순간이었다. 다른 사진은 그녀가 휴대폰으로 서류를 촬영하는 장면을 담고 있었다. 문틈으로 급하게 찍은 사진들이었지만 은밀한 행당을 증명하기에는 충분했다. 소미는 아빠가 금고에 중요한 서류들을 많이 보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녀가 비밀번호를 알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 방 안 거울에 비친 모습을 관찰하는 것뿐이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말을 듣고 광호는 살짝 놀랐다. 그는 자신의 부주의, 책상 바로 위에 걸어둔 거울이 다른 사람에게 이용당하는 도구가 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박 수사관은 동료를 훑어보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소미가 기록한 것은 불법 침입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철저한 준비와 장기간의 감시 능력을 반영했다. 소미는 자신이 들었던 전화통화에 대해 계속 이야기했다. 상대편 남자의 목소리는 리처드라고 불렸고 항상 목소리를 낮추고 불안해 보였다. 반면 혜진은 소리치며 시카고의 한 병원에서 있었던 화재 사건을 언급했고 리처드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옛 기록이 다시 들춰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세부 사항을 듣자 김 형사는 즉시 메모했다. 오수진이 일했던 바로 그 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많은 환자가 사망했지만 사건의 진상은 결코 밝혀지지 않았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소미는 혜진이 항구 근처의 낡은 창고로 차를 몰고 가곤 했다고 말했다. 아이는 차 안에서 자는 척했지만 길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다. 박 수사관은 즉시 부하에게 장소 확인을 명령했다. 다른 팀은 소미가 언급한 창고와 보관시설을 감시하도록 지정되었다. 특별한 기억력과 예리한 관찰력을 가진 6살 아이의 이야기는 이제 전체 작전의 버팀목이 되었다. 모든 정황이 명확해지자 박 수사관은 질문을 던졌다. 어떻게 하면 혜진이 스스로 모든 것을 자백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간접 증거만으로는 살인이나 아동살인 미수 같은 중범죄를 입증하기에는 아직 부족합니다. 광호는 침묵하다가 딸을 바라보았다. 소미는 혜진이 항상 과시하고 싶어하고 자신이 누구보다 똑똑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한다고 조용히 말했다. 아이는 아빠가 약한 척하고 두려워하며 타협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녀가 참지 못하고 모든 것을 말할 것이라고 믿었다. 방 안은 몇 초간 조용했고 김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은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과도한 자신감을 가진 범죄자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심리적 특징이었다. 계획이 서서히 형성되었다.
광호가 가짜 송금 서류를 들고 절망에 빠진 아버지 역할을 하고 국수본 요원들이 직원과 행인으로 위장하는 만남이 계획되었다. 소미는 자신도 함께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이의 논리는 간단하지만 설득력이 있었다. 자신의 등장은 혜진으로 하여금 아빠가 막다른 길에 몰려 딸까지 거래의 담보로 데려왔다고 생각하게 만들 것이었다. 그렇게 되면 그녀가 협박하며 범죄를 자백할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이었다. 광호는 잠시 고개를 저으며 반대했지만 딸의 단호한 눈빛에 말을 잃었다. 수개월간의 고통 끝에 이제 소미는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용감한 증인이 되었다. 박 수사관은 수십 명의 요원들이 그 지역에 잠복해 있을 것이라며 아이의 안전은 절대적으로 보장될 것이라고 안심시켰다. 아버지의 마음은 무거웠지만 그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회의는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연락시간, 장소, 비상신호부터 상황이 통제를 벗어날 경우의 철수 방법까지 시나리오의 모든 세부 사항이 논의되었다. 광호는 침착함을 유지하고 막다른 길에 몰린 사업가 역할을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는 지시를 받았다. 소미는 항상 차고 다니던 나비 모양 목걸이에 설치된 소형 녹음 장치를 사용하는 방법을 안내받았다. 모든 것이 위험하지만 필요한 연극을 위해 준비되었다. 회의가 끝나고 광호는 밖으로 나와 의자에 앉아있는 딸을 바라보았다. 작은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밝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진정한 힘이 수백억 원의 숫자나 거액의 계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를 끝까지 지키려는 의지에 있다는 것을 문득 깨달았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의 곁에는 소미가 있었다. 증인이자 힘의 원천이며 그가 밝혀지기를 기다리는 진실과의 싸움에 계속 나아갈 유일한 이유였다. 어린이 병원 카페는 항상 사람들로 붐볐지만 광호와 소미에게 오늘은 철저히 준비된 연극 무대였다. 그는 가짜 송금 서류가 든 서류 가방을 들고 안으로 들어섰고 딸은 익숙한 핑크색 목발을 짚고 옆에서 걸었다. 요원들은 의료진, 환자 보호자, 심지어 청소부로 위장하여 공간 곳곳에 흩어져 있었다. 모든 시선은 혜진이 앉아 기다리는 구석 테이블로 은밀하게 향했다. 그녀는 심플한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가벼운 화장을 한 얼굴에 자신감 넘치는 눈빛을 하고 있었다. 광호와 소미를 보자마자 혜진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미소를 지었다. 달콤한 인사와 함께 걱정하는 척하는 질문들이 이어졌다. 소미는 의자에 앉아 목발을 옆에 가지런히 놓고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아이는 울지도 떨지도 않고 자신을 수개월간 괴롭혔던 사람을 똑바로 쳐다볼 뿐이었다. 광호는 가방을 열어 가짜 서류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놓았다. 그는 침착한 목소리를 유지하며 금액과 그 대가로 무엇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혜진은 빙빙 돌리지 않고 750억 원이라는 숫자를 다시 언급하며 거래가 완료되면 모든 증거가 사라질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녀는 자신이 수집한 재무 기록과 편집된 데이터들을 언급하며 단 몇 번의 클릭만으로 광호의 경력이 무너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소미의 예상대로 혜진은 의기양양하게 자랑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아졌지만 흥분에 차 있었고 지은이 입원했던 시절부터 가족에게 접근했던 방법을 이야기했다. 그녀는 진료 기록을 연구하고 친해지는 방법, 다정한 척하는 행동으로 마음을 얻는 방법을 세세하게 묘사했다. 모든 말에는 마치 전공을 이야기하듯 자만심이 배어 있었다. 카페에 숨어있던 요원들은 마이크를 통해 선명하게 녹음되는 모든 소리에 집중했다. 광호는 왜 지은이 진단보다 빨리 세상을 떠났는지 궁금한 척 물었다. 혜진은 옅게 웃었고 그녀의 눈에는 경멸이 서렸다. 그녀는 차와 약초 봉지가 단순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그것들은 병세를 악화시키고 환자를 빠르게 지치게 할 만큼의 성분을 포함하고 있었다. 그녀는 마치 그것이 임종을 앞둔 사람을 편안하게 보내주는 인도적인 행동인 양 말했다. 그 잔인함 가득한 말투는 한 사람의 죽음을 야망의 도구로 전락시켰다. 아빠 옆에 앉아있던 소미는 모든 말을 들으며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다. 아이는 짧지만 날카로움이 담긴 질문을 던졌다. 왜 우리 엄마를 그렇게 무시했어요?
혜진은 돌아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지은이 약했고 가진 것을 누릴 자격이 없었으며 소미는 그저 사소한 장애물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고는 망설임 없이 아이의 죽음이 모든 계획의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인정했다. 장애를 가진 아이에게 일어난 사고는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것이고 그 후 상속권은 미망인의 손에 들어올 것이었다. 카페 안의 공기는 끈적하게 굳어지는 듯했다. 혜진의 모든 말은 또렷하게 울려 퍼지며 소미의 목걸이에 설치된 녹음 장치로 똑똑히 들어갔다. 광호는 평정을 유지하며 반응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유도했다. 그는 딸이 들었던 이름 리처드에 대해 물었다. 혜진은 웃음을 터뜨리며 리처드는 단지 이용당한 졸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병원 화재 사건에 대한 비밀을 쥐고 그를 협박해 협력하게 만들었다. 모든 세부 사항은 소미가 들었던 것과 일치했고 이제는 주범의 입으로 직접 확인되었다. 교만함이 절정에 달했을 때 혜진은 의자에 몸을 기대고 광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는 그가 너무 순진하고 너무 사람을 잘 믿으며 그의 가족 전체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발판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그 말투는 더 이상 위선이 아니라 노골적인 인정이었다. 바로 그때 소미가 나비 모양 목걸이를 살짝 만졌다. 미리 약속된 신호였다. 즉시 여러 방향에서 그림자들이 달려들었다. 박 수사관과 그의 팀이 신분증을 꺼내 보이며 체포영장을 낭독했다. 혜진이 반응하기도 전에 양팔이 붙잡혔고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다. 짧은 순간 그녀의 얼굴은 놀라움에서 분노로 그리고 비명으로 변했다. 그녀는 함정에 빠졌다고 방금 한 말은 모두 연출된 것이라고 욕설을 퍼부었지만 모든 소리는 완벽하게 녹음되었고 모든 세부 사항은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되었다. 광호는 딸을 껴안고 안심시키듯 속삭였다. 소미는 고개를 들었고 그녀의 눈빛은 떨림 없이 밝게 빛났다. 아이는 마침내 진실이 밝혀졌다고 속삭였다. 광호의 마음속에는 안도감과 고통이 뒤섞였다. 그는 여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알았지만 적어도 가족에게 고통을 안겨준 자는 막아섰다. 혜진이 밖으로 끌려나가면서 그녀는 증오에 찬 눈으로 돌아보았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외친 말은 모든 것이 끝나지 않았다는 그 아이의 가치를 아는 다른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는 협박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목소리가 이전처럼 위협적이지 않았다. 법의 증거 앞에서,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 앞에서 그녀는 단지 패배자일 뿐이었다. 이후 별도의 방에서 요원들은 모든 데이터, 자백, 소미가 찍은 사진, 지은의 편지와 은행 서류들을 종합했다. 모든 것이 견고한 증거의 벽을 만들었다. 박 수사관은 이것이 단순한 협박 사건이 아니라 수년에 걸친 계획적인 연쇄 범죄라고 단언했다. 병원에서의 죽음들, 의문의 화재, 지은의 비정상적인 죽음, 모든 것이 하나의 끔찍한 사건 파일로 연결되었다. 광호는 그곳에 앉아 딸의 손을 잡았다. 그는 앞으로 수많은 조사 절차와 재판이 남아있음을 알면서도 드문 평온함을 느꼈다. 하지만 이 순간 그는 지은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진실을 빛으로 끌어냈고 소미를 목전의 위험에서 보호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그는 딸의 비범한 강인함을 보았다. 작지만 어둠에 맞서고 그것을 극복할 만큼 용감한 아이였다. 소미는 아빠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엄마가 분명 자랑스러워할 것이라고 조용히 말했다. 광호는 감정이 솟구치는 것을 느끼며 눈을 감았다. 그의 마음속에서 하나의 약속이 되풀이되었다. 이제부터는 누구도 내 딸을 다치게 할 수 없다. 그는 남은 인생을 다해 아이의 평화를 지키고 억울하게 떠난 여인에게 정의를 돌려줄 것이다. 밖에서는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점점 멀어졌다. 남은 공간에서 부녀는 조용히 앉아 새로운 장의 시작을 느꼈다. 어둠이 걷히고 진실의 빛과 사랑의 힘이 그 자리를 대신하는 장이었다. 혜진이 수갑을 차고 끌려간 후에도 병원의 임시회의실은 방금 울려 퍼진 협박의 여운으로 여전히 무거웠다. 광호는 조용히 앉아 여전히 소미의 작은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아이는 이상할 정도로 침착해 보였다.
마치 방금 일어난 모든 일이 오랫동안 마음의 준비를 해온 긴 여정의 마지막 단계인 것처럼 요원들은 신속하게 장비를 정리하고 모든 녹음 및 녹화 파일을 다시 확인했다. 박 수사관은 혜진의 모든 자백이 선명하게 기록되었음을 확인했다. 이전의 증거들과 합쳐져 이 사건은 분명 가장 무거운 죄목으로 기소될 것이었다. 그날 밤 서울의 국수본 본부에서 광호와 딸은 안전한 방으로 안내되었다. 그곳에서 법률 전문가들과 수사관들이 테이블 주위에 앉아 모든 자료를 취합했다. 지은의 편지는 소중하게 중앙에 놓였고 그 옆에는 소미가 찍은 사진들, 재무제표 사본, 그리고 여러 주에서 온 조사 결과들이 있었다. 흩어져 있던 각 조각들은 이제 하나의 명확한 그림으로 연결되었다. 강혜진이라는 가짜 신분의 오수진은 단순히 그의 가족을 속인 사기꾼이 아니라 일련의 의심스러운 죽음의 연결고리였다. 리처드도 그날 밤 항구 근처 아파트에서 도망치려다 즉시 체포되었다. 요원들로부터 온 정보에 따르면 그는 수갑이 채워지자마자 거의 무너져 내렸다고 한다. 초비신문에서 리처드는 시카고 병원 화재 사건과 관련된 비밀 때문에 수년간 협박당해 왔다고 자백했다. 그는 여러 차례 서류를 옮기는 데 협조하고 오수진이 민감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왔다고 인정했다. 이 자백은 사건 파일을 더욱 공고히 했고 소미가 엿들은 모든 것이 사실임을 증명했다. 광호는 들으면서 분노와 비통함을 동시에 느꼈다. 그는 눈을 감기 전 지은의 눈빛, 그녀가 찾았다고 생각했던 거짓된 평온을 떠올렸다. 이제 그는 그 죽음이 결코 평화롭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산된 음모의 결과였다. 고통은 너무 컸지만 동시에 그의 마음속에는 조용한 자부심이 솟아올랐다. 이제 겨우 6살인 어린 딸이 진실을 밝히는 데 기여하고 범죄자를 폭로하는 중요한 증인이 된 것이다. 다음 날 지역 언론들은 병원에서의 체포 사건에 대한 소문을 흘리기 시작했다. 국수본이 세부 사항을 발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소문은 서울의 교민사회 전체에 퍼졌다. 사람들은 유명한 사업가가 계모에게 배신당했고 그 배후에는 거대한 비밀 네트워크가 있다고 수군거렸다. 광호는 침묵을 선택하고 모든 인터뷰를 거절했다. 그가 지금 유일하게 신경 쓰는 것은 소미의 안전과 심리 상태였다. 이후 이어진 여러 차례의 당국 조사에서 소미는 항상 아빠와 함께했다. 아이는 단정하게 앉아 어른스러운 목소리로 모든 질문에 답했다. 통화에 대한 세부 사항, 감시당했던 장소들, 서재에서의 은밀한 행동들, 모든 것이 명확하게 진술되었다. 수사관들은 아이의 기억력과 관찰력에 여러 번 놀랐다. 몇몇은 소미야말로 이 사건 전체를 여는 열쇠라고 말했다. 체포가 공식적으로 발표되자 오수진은 계획 살인, 살인 미수, 금융사기, 협박, 아동학대 등 여러 혐의에 직면했다.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기소장이 법정에서 공개되었고 그녀가 일했던 병원에서의 비정상적인 죽음들까지 나열되었다. 그녀의 변호사는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이며 카페에서의 자백은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려 애썼다. 하지만 녹음된 목소리가 한 글자 한 글자 선명하게 울려 퍼지고 지은이 남긴 봉투의 증거가 더해지자 모든 반박 논리는 무의미해졌다. 광호는 증인석에 앉아 딸의 손을 조용히 잡았다. 그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마음속은 파도처럼 일렁했다. 검사가 장애아동을 위한 사고를 위장할 계획에 대한 세부 사항을 읽을 때 그는 분노를 억누르기 위해 이를 악물어야 했다. 옆에 앉은 소미는 아빠의 손을 더 꽉 잡을 뿐 눈빛은 여전히 밝고 떨리지 않았다. 그 순간 광호는 딸이 모든 것을 겪은 후 진정으로 성장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고통과 용기로 성장한 것이었다. 재판 기간 내내 캘리포니아 전역의 한인사회가 주목했다. 그들은 여러 자선 행사에 나타나고 성공한 사업가 옆에서 헌신적인 아내로 칭송받던 여성의 진실을 알고 경악했다. 가면들이 떨어져 나가고 친절한 사람의 탈을 쓴 살인자의 냉혹한 얼굴이 드러났다. 구속영장 심사가 있던 날 법정의 분위기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판사는 피고인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공식 재판이 열릴 때까지 구금을 명령했다.
오수진은 판결을 듣고 증오로 가득 찬 눈으로 광호와 소미를 돌아보며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고 악담을 퍼부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녀의 뒤에 여러 명의 경찰반이 있었고 앞에는 모든 언론의 카메라가 모든 세부 사항을 기록하고 있었다. 모든 협박은 그녀를 죄의 수렁으로 더 깊이 밀어넣을 뿐이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광호는 서재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는 지은의 봉투를 다시 열어 한 줄 한 줄 다시 읽었다. 각 글자는 의지를 불태우는 불꽃 같았다. 그녀의 의심은 틀리지 않았고 증거를 남긴 것도 틀리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오랜 지체 끝에 마침내 약속을 지켰다. 딸을 보호하고 범죄자를 정의의 심판대에 세운 것이다. 소미가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다. 손에는 작은 공책을 들고 있었다. 아이는 아빠 옆에 앉아 글씨가 빽빽한 페이지들을 펼쳤다. 그것은 혜진과 함께 사는 동안 쓴 일기였다. 욕설을 듣던 날들, 지쳐 쓰러질 때까지 서야야 했던 시간들, 자신이 짐일 뿐이라는 잊히지 않는 말들이 적혀 있었다. 소미는 아빠에게 공책을 건네며 아무도 진실을 부인할 수 없도록 이것을 경찰에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호는 딸을 품에 안았고 눈은 흐려졌지만 마음속에는 자부심이 차올랐다. 다음 날 그는 일기장을 박 수사관에게 전달했다. 수사관은 페이지를 넘기며 고개를 끄덕이고 이것이 귀중한 추가 증거라고 확인했다. 그것은 금융 사기와 살인 음모뿐만 아니라 장기간에 걸친 정신적 학대의 연속을 보여주었다. 사건 파일은 더욱 탄탄해졌고 어떤 변명의 여지도 남지 않았다. 사건 소식은 미국 언론 전역에 퍼졌다. 여러 주요 신문들은 6살 소녀의 용기를 강조하며 보도했다. 소미는 강인함의 상징이 되었다. 광호는 항상 딸을 카메라로부터 멀리하려 했었지만 그는 소미에게 중요한 것은 명성이 아니라 안전과 정의가 회복되었다는 느낌이라는 것을 알았다. 광호의 마음속에서 그는 법적 싸움이 아직 길다는 것을 알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끝났다고 생각했다. 오수진은 더 이상 자유롭지 않았고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은 당국의 손에 있었다. 더 중요한 것은 소미가 어둠에서 벗어나 신뢰를 되찾았다는 것이다. 그는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는 딸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빛으로 반짝였고 자신이 한 모든 일이 가치 있었다고 생각했다. 밤이 깊어지자 광호는 창가에 앉아 조용히 지은을 떠올렸다. 그는 그녀가 편히 쉴 수 있을 것이라고, 진실이 밝혀졌고 그들의 딸이 사랑과 용기가 모든 거짓을 이길 수 있음을 증명했다고 속삭였다. 그 순간 그는 마치 큰 사명을 완수한 것처럼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음을 알았다. 그의 가족이 계속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어둠에서 벗어나 다른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 장이었다. 오수진이 체포된 지 6달이 흘렀다. 그동안 광호와 소미의 삶은 조용하지만 깊이 있는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다. 긴장감으로 가득 찼던 집은 이제 두려움의 존재가 사라져 가벼워졌다. 답답했던 공기는 어린아이의 웃음소리와 수많은 파란을 겪은 부녀의 평화로운 순간들로 채워졌다. 광호는 이전처럼 일에만 몰두하지 않고 소미와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는 회사를 안정시키고 신뢰하는 동료에게 많은 운영권을 위임하여 자신이 집에 더 많이 머물 수 있도록 했다. 그는 딸을 치료 세션에 데려가고 물리치료사가 딸의 다리를 더 튼튼하게 만드는 운동을 지도할 때 옆에 앉아 있었다. 그는 딸의 비틀거리던 걸음이 점차 안정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그의 눈에는 소박한 행복이 빛났다. 소미도 하루가 다르게 변했다. 두려움에 떨던 아이에서 자신이 겪은 일을 말할 용기가 있고 비슷한 처주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나눌 줄 아는 강한 소녀가 되었다. 지은을 치료했던 최 박사도 자주 집에 들렀다. 처음에는 소미의 정신건강을 살피기 위해서였지만 점차 그의 존재는 가족의 익숙한 일부가 되었다. 소미는 그를 최삼촌이라 부르며 새로 산 책이나 아이가 꿈꾸는 나비정원 프로젝트에 대한 작은 아이디어들을 자랑하곤 했다. 광호는 그 광경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다. 아마도 모든 것이 끝난 후에도 삶은 여전히 그와 딸에게 특별한 위안을 보내주고 있었다.
재편은 오수진에게 종신형을 선고하며 끝났다. 선고일, 광호는 통쾌함보다는 그저 모든 것을 내려놓는 느낌을 받았다. 그는 정의가 실현되었지만 잃어버린 것들은 결코 보상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지은은 돌아올 수 없었고 소미의 눈물로 가득 찼던 세월도 지울 수 없었다. 하지만 적어도 이제부터 두 사람은 두려움 속에 뒤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집 뒤에 작은 정원은 소미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가 되었다. 아이는 여러 색깔의 꽃들을 심었고 특히 나비를 유인하는 종류의 꽃을 좋아했다. 엄마가 나비는 변화와 재생을 상징한다고 말했기 때문이었다. 매일 오후 광호는 딸이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를 정성껏 돌보는 모습을 보았고 그녀의 눈은 기쁨으로 반짝였다. 한 번은 소미가 나비가 정원으로 돌아오는 것은 마치 자신의 마음에 믿음이 돌아오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광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딸이 고통 속에서 가장 귀중한 교훈을 배웠다는 것, 상실을 힘으로 바꾸는 법을 알게 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소미는 아빠에게 미국에 있는 어려운 처지의 한인 아이들, 특히 안전하지 않은 환경에서 살아야 하는 아이들을 돕기 위한 작은 재단을 함께 만들자고 제안했다. 아이는 자신이 이겨낼 수 있었다면 다른 친구들에게도 내밀어줄 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광호는 감동하여 즉시 동의했다. 그들은 집의 일부를 아이들이 와서 책을 읽고 공부하고 나눌 수 있는 생활 공간으로 바꾸는 것부터 시작했다. 그 아이디어는 곧 지역사회의 호응을 얻었다. 사람들은 6살 아이가 그렇게 멀리 깊이 생각할 수 있다는 것에 놀랐다. 하지만 모두가 그것이 누구도 겪어서는 안 될 일을 겪은 영혼의 결과라는 것을 인정했다. 어느 날 오후 소미는 책상에 앉아 하얀 공책을 켜고 작은 책을 위한 첫 줄을 썼다. 아이는 엄마 지은에 대해 슬픔이 아닌 강인함으로 이야기하고 싶었다. 아이는 엄마가 너는 작은 나비야. 오늘은 연약할지 몰라도 내일은 멀리 날아갈 만큼 강해질 거야 라고 말했다고 썼다. 광호는 그 앳된 글씨를 몰래 읽으며 마음이 찡했지만 동시에 무한한 자부심을 느꼈다. 그는 그 이야기가 완성되면 다른 많은 아이들이 고통이 자신의 미래를 정의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찾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어느 날 최 박사는 소미에게 작은 상자를 가져다 주었다. 안에는 나비 모양의 은 목걸이가 들어있었다. 지은이 세상을 떠나기 전 그에게 주며 딸이 이해할 만큼 자랄 때까지 간직해달라고 부탁했던 것이었다. 소미의 목에 걸어주며 그는 감동에 져서 말했다. 이건 엄마가 네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걸 항상 기억하라고 남겨준 선물이란다. 소미는 목걸이를 소중히 여기며 밝은 눈으로 미소 지었다. 엄마의 말을 기억하기 위해 매일 하고 다니겠다고 속삭였다. 그 후의 나날들, 부녀의 삶은 느리지만 확실하게 앞으로 나아갔다. 광호는 더 이상 일에만 파묻혀 사는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균형을 잡는 법을, 딸과 함께하는 작은 순간들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웠다. 그는 성공이 단지 숫자가 아니라 가정의 평온함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매일 저녁 소미와 함께 책을 읽을 때마다 그는 마치 지인의 유산을 이어가는 것처럼 딸에게 사랑하고 배우고 굳건히 서는 법을 가르치고 있는 것 같았다. 어느 평온한 저녁, 소미에게 작은 이야기 몇 개를 들려준 후 광호는 불을 끄고 밖으로 나가려 했다. 딸이 갑자기 그를 부르며 물었다. 아빠, 엄마는 우리가 행복한 거 알까요? 그는 잠시 멈칫하다가 아빠는 지은이가 항상 지켜보고 있고 아빠와 네가 다시 기쁨을 찾을 수 있도록 해준 사람이 바로 엄마라고 믿어 라고 조용히 대답했다. 소미는 옅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고는 잠이 들었다. 광호는 한참 동안 서서 평온한 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에는 형언할 수 없는 감동이 차올랐다. 눈물과 두려움으로 가득 찼던 서울의 작은 목조주택은 이제 웃음과 희망으로 울려 퍼지고 있었다. 삶은 그들을 넘어설 수 없을 것 같은 고통으로 시험했지만 결국 사랑과 진실이 승리했다. 광호는 앞으로의 여정이 여전히 길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와 딸이 계속 나아갈 힘이 충분하다고 믿었다.
그리고 이야기는 6살 소녀가 정원 아래 앉아 햇살에 반짝이는 은 목걸이를 하고 엄마에 대해 쓴 책의 페이지를 한 장 한 장 넘기는 모습으로 끝을 맺는다. 아이는 더 이상 그날의 약한 아이가 아니라 믿음의 비범한 힘을 증명하는 존재였다. 마음 깊은 곳에서 광호는 한 가지를 확신했다. 진정한 행복은 돈이나 명예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가장 깊은 어둠을 지나온 후에도 마음속에 사랑을 지킬 수 있는 능력에서 온다는 것을.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누구나 잠시 침묵하다가 이내 단순한 진실 하나를 깨닫게 된다. 진실은 잠시 가려질 수 있지만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것은 다시 돌아올 길을 찾고 상처를 치유하며 사람들을 다시 빛으로 인도할 것이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이 언제나 평안하고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은 특별한 사연이나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다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알려주세요. 모두 함께 듣고 공감하며 따뜻한 시간을 만들고 싶습니다.